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필리핀 공항에서 벌어진 일부터 알아보죠. 이 우리나라 여성이 마약을 숨긴 채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4살 안모 씨로 알려진 한국 여성이 지난 12일 오후에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였는데요. 100g이 넘는 대마초를 속옷에 숨겨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려다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겁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조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여성이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네. 이 일은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저희가 필리핀 우리 대사관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도주한 것도 사실이고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이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했고요. 이 도주까지 한 상태라면 이 현지 당국이 죄질을 훨씬 높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지금 필리핀 분위기가 이 마약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강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 마약 사범들을 처형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 한국 대사관 측도 혹시 모를 불상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범죄, 특히 마약에 대해서 극단적 처벌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더욱 강경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고요. 군대까지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두테르테 취임 이후 2달 만에 마약 거래 용의자가 무려 100명 이상이나 처형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주한 한국 여성의 소재가 조속히 파악돼서 우리 대사관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관 측은 필리핀 수사 당국에 앞으로 해당 여성을 체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또 과도한 처벌이나 좀 이 불미스러운 외교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른 소식 보죠. 이달 초로 기억이 되는데요. 임 기자가 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사망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또 우려할 만한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쇼핑몰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로보캅으로 비유되는 경비 로봇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네. 이 경비 로봇이 쇼핑몰에 부모와 함께 온 생후 16개월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겁니다.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쇼핑몰 공간을 걸어가는 상황에서 경비 로봇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아이를 들이받았고, 아이가 넘어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아이의 다리 위를 지나갔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당시 상황 묘사입니다. 부모가 로봇을 밀어내려 했지만 로봇이 너무 무거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로봇이 아이의 발을 밟기 전에 아버지가 아이를 빼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로봇은 나이트스코프라는 신생 기업이 만든 것인데, 높이가 1m 50cm 정도, 무게는 136kg입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범죄를 탐지하고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가끔 제어력을 잃어서 앞에 놓인 사람이나 물건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몸집이 작고 성인보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말이죠. 자, 끝으로요. 이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미용사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이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랑드 대통령의 전속 이발사가 매달 9,895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1,260만 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프랑스의 폭로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나온 급여 내역이라서 아마 폭로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연봉으로 치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웬만한 정부 강요와 비슷한 급여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신들은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자의 복지를 줄이고 또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자신의 이발사에게는 고액 급여를 준 사실 때문에 프랑스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처럼 이발사에게 고액을 줘야 할 만한 비밀을 들킨 것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들린다고 하고요. 올랑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실업률 그리고 노동법 개정 문제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소속 정당으로부터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나서지 말라 이렇게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일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프랑스가 아무리 패션의 나라라고는 해도 고액 임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사선의 한선교 의원입니다. 당의 간판을 교체하겠다. 태생이 친박이기 때문에 계파 청산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한선교 의원 직접 연결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선교입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의 간판 교체를 선언합니다. 네. 출마 선언문이 이렇게 시작되더군요. 네네. 그럼 새누리당의 새로운 간판으로서 자, 한 의원님의 경쟁력, 강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전직이 방송인이었고 아나운서였고 그러셨죠. 좀 대중적인 어떤 약간의 인지도도 있고 조금의 호감도 있으리라 좀 저 나름대로 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지난 총선을 생각할 때 저희 경쟁력은 우리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갖고 젊은 층에 철저히 배척당했고 또 수도권에서 참패를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더블 스코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 제가 이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가 지역구고요. 또 젊은 층에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출마 선언문에서 원래 태생이 친박이기 때문에 계파 청산을 할 수 있다. 이 다소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네. 자, 먼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 친박이 먼저 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2004년부터 쭉 이제 새누리당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나라당에서부터. 그리고 2008년에 MB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래도 당권은 늘 박근혜 대표께서 이끌어오셨습니다. 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별일이 없었는데 청와대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남아있는 소위 핵심 친박들의 여러 가지 행태나 네. 이런 것들이 오로지 자기들만 권력이고 남에게 이렇게 나눠줄 권력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모든 주요 당직이라든지 요직이라든지 하다못해 사무처의 젊은 당직자들의 인사까지도 보니까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친박이기 때문에 친박이 이제까지 주로 집중돼 있던 그런 당직 사무처 요원들의 어떤 직책 이런 것들을 모두 탕평을 넘어서서 친박이 아닌 이제까지 조용히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온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핵심 친박들이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기득권 행세를 했다라고 비판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한 의원님도 스스로 친박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심 친박은 아니신 건가요? 저
밀박인지 뭐 멀박인지 네. 밀려나갔고, 근데 제가 왜 밀박, 멀박. 네. 저를 이제 표현할 때 원조 친박이라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원조 친박이길 원하고, 원조 친박과 지금 현재의 그 핵심이라 할까 강성 친박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번에 사드 배치에 있어서 물론 뭐 TK 지역 그 의원들의 그 마음은 저도 헤아릴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정말 소위 진박이라는 분들이 단체로 그 성명을 내고 그 진박 뭐 마케팅을 하고 감별을 하던 네. 소위 최경환이라는 가장 핵심 인물이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 또 우리 국방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반대 성명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이 요즘에 저는 친박이고, 그 원조 친박에는 누가 있는가? 저도 있고 유승민, 이해운, 김무성 있거든요. 아, 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당시 2007년도 목숨을 건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래갖고 저는 공천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원조 친박이라는과 지금의 친박은 구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원조 친박을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요, 의원님. 네. 이 최근 대통령과 연락은 하세요? 원조 친박은 좀 멀리 있어서 그런 것도 못하고요. 네. 가까이 있는 친박들도 마치 제가 보기에는 쓱 보기에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후에 원내대표 석 달 전에 이 경선에 네. 청와대 대변인이 이를 성명식으로 발표합니다. 대통령을 팔지 마십시오. 아. 꼭 마치 어느 후보는 대통령이 미는, 청와대가 미는 이런데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아니거든요. 네, 그 결과 이 4.13 총선 전에 이 친박 마케팅 혹은 진박 마케팅의 결과 그것이 이제 참패의 요인이다라고 다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당 내에서도 네. 그 분석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듣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이 당권 도전하셨으니까요.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핵심적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요. 네네. 이 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출마하시지 않을까요? 아, 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간의 여러 가지 우리 비대위에서 전대 룰을 정하는데 네. 거기에 친박 그 핵심들이 많이 때로는 찬성, 때로는 강한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 투표인데 네. 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여의도에서 생각할 때 모바일 투표는 나이 드신 후보보다는 젊은 후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 아닌가. 뭐 이러저러한 그 여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강한 그 친박 의원 몇 분이 나와서 막 성토를 하니까 슬그머니 비대위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청원 대표님이 출전하기 위한 정지 작업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룰에 있어서도. 그럼 아까 이제 친박의 결도 좀 구분을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핵심 친박은 조금 그럼 서 의원을 미는 분위기다. 이런 기류는 느끼고 계십니까? 미는 게 아니고 진짜 운명을 걸고 계시죠. 아, 운명을 걸고 있다. 왜냐하면 네. 그 어떤 보수와 함께 정치를 해오고 여러 가지 뭐 정치 행위를 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보수가 없어지면 굉장히 뭐 이렇게 멘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요? 네. 보수 누군가 정치에 끌어줘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구심점으로서 보수를 그렇죠.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같이 그런 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누가 보수가 되든 옳은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의 어떤 특권, 기득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분이 역시 또 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니까. 저는, 예. 자, 나온다면 서청원 의원, 이 당대표 후보로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경륜, 연륜, 이런 데에 있어서 저는 뭐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당대표 역할도 지난 시기에 하신 적도 있고, 뭐, 그간에 첫대기에 그 책임을 졌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그분의 공관은 만약에 출전을 하신다면은 아마 당원이나 혹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그분의 당락을 결정지일이라 생각하는데 네. 뭐 글쎄요 나오셔서 당선이 되시면은 그거는 뭐 또다시 서청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돼갖고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실까. 아마 그래서 또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름의 이제 또 이 고민의 지점, 약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자, 뭐 많이 질문 받으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한 의원께서도 친박계 후보를 자임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친박계 후보가 여러 분 출마 선언하고 지금 또 이제 서청원 의원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친박계 후보들 간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우리 김무성 대표도 자신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비주류 대표가 나오길 바라고 네. 또 그래서 비주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아마 거기에 상대 어차피 정치는 현실이니까 비박 대 친박이 대결을 한다면 친박 쪽에서도 그냥 4분 오열돼 갖고 나가려 하지는 않겠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대응을 근데 할 저는 것이다. 아직 단일화 의향을 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안 하신다고 지금 막 말씀하신 거고요. 네네. 자, 지금 김무성 전 대표를 언급하셨으니까 네. 오늘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주최한 만찬회동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혹시 한 의원님 참석하시나요? 하시나요가 아니고 하고 왔습니다. 아, 들렸다 오셨군요. 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오늘? 아주 큰 그랜볼룸인데, 영등포 당산동 쪽에. 네네. 제가 물어보니까, 이 좌석이 한 1,100석가량 되는 곳인데, 네네. 입장을 못 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문전성시를 이뤘군요. 아주 대단한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오늘 모임의 제목이 타이틀이요. 네. 이 김무성 전 대표의 이 당권 2주년 기념이라면서요. 네네. 그럼 어떤 의도가 있는 행사로 보십니까? 당권 2주년을 7월 14일 날 2년 전에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네, 7.14 전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되시고 2년 만에 아마 누가 봐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속이 보인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 해도 이렇게 다 보이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은 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이 대선에 대한 그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네. 제가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의원, 네네. 아주 굉장해요. 내일 아마 보도가 되겠고요. 기사로 네. 읽겠습니다만 바로 다녀오셨는데 그럼 행사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나 보네요? 아니, 저는 이 방송 때문에 식사는 안 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녁 식사까지 이어진다면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고 있겠군요. 네, 의원님 이제 좀 국정 현안 여쭤볼게요. 네.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브리핑에서도 짚었습니다만 네. 이 중앙일보 기사를 그냥 인용해 드리면 네. 총선 때는 진박 마케팅 그리고 사드에는 반박. 네. 그러니까 이게 진박 반박이 오가는 모습 이게 네. 배신의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짚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 TK 지역의 반발, 주민들의 반발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네. 이 지역구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대통령만 불쌍하신 거죠. 네. 네? 정말 국정의 어떤 동반자로서 추진 세력으로서 정말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번 총선에 그래도 같이 마지막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분들을 뽑았더니 네. 때박이 됐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조 친박과 지금 강성 친박은 이래서 틀린 것이라고.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찬성을 하고 최경환 의원은 반대를 하고 네. 이런 것은 정말 배신의 정치가 과연 어떤 사람이 배신의 정치인가? 저는 그거 분명하게 내보여준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완영 의원 지역구니까
그분은 또 지역구 주민들의 그러한 또 정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고, 왜 TK 전체 대부분의 친박 의원들이 그런 성명을 했는지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 참 그러네요. 자, 대통령만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자, 이 최근에 이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이 막말 파동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의원님 과거에 조금 논란이 됐던 발언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당시에 왜 그 EBS 다큐 프라임과 지식 채널이가 좀 네. 좌파의 잘못된 사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네. 하셨었는데 네. 예, 그 어떤 맥락이었었습니까? 저는 그 교육부가 EBS를 관여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좋은 기회를 주셨네요. 우리나라 네네. 그 가장 우리 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수능 아닙니까? 네네. 수능이 저 EBS 교재와 그 EBS 강의에서 7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그 교재가 교과서가 아니고 EBS 교재로 다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EBS가 주도로 해나가는데 교육부는 그 EBS가 1년 내내 하고 있는 수능 교재의 내용이라든지 수능 강의의 내용이라든지 네. 혹은 그 강의 내용 이외에 지식이라든지 네네. 다큐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것이 방송에 대한 외압이냐 어쩌냐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네네. 분명히 수능에서는 70%가 거기서 나오니까 네. 교육부가 저는 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좋아요. 이 지식이라든지 뭐 다큐 프라임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또 좀 다르면 그것은 방송 심의위원회라든지 네, 네. 이런 쪽에서 뭔가 뭐 옴부즈맨들이 감시를 있죠. 할 수 있지만 아니 수능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가 참여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 수능에 출제되는 이 국가 고시의 문제는 이 교육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그러니까 수능 건가요? 시험 당일날 나오는 출제가 네. 문제가 아니고요. 네. 1년 내내 학생들은 수능 강의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내용을 교육부가 간섭을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입시와 관련된 컨텐츠를 말씀하신 거고 네, 지금 뭐 네. 지식 거기에 채널 이 다큐 지식 프라임 같은 것도 네. 지난 19대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네. 그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입시가 아닌 교양 프로라면 그것은 또 논외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게 뭐 문제가 된다면 네. 저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네. 분명히 객관적이고 지금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네. 왜 국정화시킵니까? 그 알겠습니다. 다수의 무리를 네. 겪으면서도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 올바른 사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 알겠습니다. 이외에 이 지식이라든지 다큐 프라임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혹시 이 객관적이지 않고 한쪽 자, 오늘 말씀 편에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시죠. 네. 오늘 다음에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었습니다.